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나 소문에 의해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번다 하더라라는 카드라 통신을 믿고 주식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나 소문은 실제보다 가장될 수 있고 투자에 한 발 늦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인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재무 관련 지표들은 약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는 수익성 지표인데 4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미래에도 돈을 잘 벌고 전망이 좋은 것인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성장성 지표인가인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보는 지표가 안정성 지표인데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이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가 활동성 지표인데 마찬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보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ESG입니다. ESG 지표가 있습니다. 3가지. 이것은 회사가 친환경적인지, 사회적 기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경영의 리더들은 올바르고 안정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표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따지고 매매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 같은 나의 돈을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중단기 트레이더나 또는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화면에 박스로 채워진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다음에 지표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시가총액과 주식 수, 그 다음에 주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의 주식 수를 곱하는 게 시가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바로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금이 돼서 이 자본으로 연결되는 자본으로 일부인 투자금이 되는 것이고, 즉 여러분이 투자한 그 투자금만큼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 그 지분만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을 그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서 그 100만원은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여기 이제 있는데 파란색의 요 영업이익은 회사가 물건을 팔고 벌어들인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있는데 당기 순이익은 이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법인세 등을 빼고 순수한 아주 알짜배기 이 순수 이익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단기 순이익을 재무제표상에 회계상에
표시를 하고 기업의 성과를 표시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줄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자산이라는 것은 asset인데 자본에 부채를 더한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set 자산은 equity 자기의 어떤 순수 자산, 자기 자본과 타인에게 빌린 부채, 타인 자산을 합쳐서 자기 자산과 타인 자산, 타인의 어떤 그 부채를 합쳐서 총 자산이라고 asset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그 중에 먼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을 대비해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많이 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원가나 판매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게 줄이면서 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켰느냐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얼마나 잘 냈느냐 이거고 다음은 매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냈느냐가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자본이 이게 이쿼티 자기자본이라고 그랬죠. 이건 자산 타인 자본이고 이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냈냐 이거를 ROE라고 합니다. R 이제 리턴이고 리턴 이쿼티 자본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또는 순자산 이게 순자산입니다. 자기 타인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이죠. 순자산 이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ROE가 상당히 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이제 가치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ROE가 3년 연속 15% 이상인 기업들만 선호해서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것이고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은 약 5에서 10% 수준입니다. 15% 이상까지 이렇게 ROE가 좋은 회사가 좀 드문 상태입니다. 다음 총 자산 이익률은 자산 있죠? 에셋. 총 자산을 대비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총 자산들을 현재 타인의 어떤 자산까지 포함한 자기 자산과 타인 자산까지 포함한 총 자산에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느냐가 ROA입니다. ROA, 에셋이죠. Return of Asset 해서 이게 ROA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성에 관한 지표가 되겠고 다음은 성장성 지표인데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즉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금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 매출액 증가율이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좋겠죠. 다음은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 영업이익 증가율 되겠고 다음은 당기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작년이나 재작년, 3년 전,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늘어가고 있느냐, 그 증가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낸 게 당기 순이익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주당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EPS.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한 개 주식 한 주당 한 주가 주식 한 주가 투자금이 되겠죠. 주식 한 주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서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한 개의 주식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게 EPS입니다. 그래서 EPS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해서 켄슬림 윌리엄스 오닐 같은 경우도 EPS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증가율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음 안정성은 부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해서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더 많으면 안 되겠죠. 100%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되겠고 다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여기서 유동이 붙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유동 자산 같으면 부동산 같은 건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기계나 뭐 어떤 자산 중에서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에서 그거를 이제 유동 비율을 보면서 유동부채가 많으면 안 되겠죠. 다음 이자 보상 비율을 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내서 이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이자보상 비율입니다. 영업이익을 냈는데 빌린 돈의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걸 보는 게 이자보상 비율이고 다음 활동성 지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총 자산 회전율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총 자산을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하는 게 총자산 회전율이고 총 자본 회전율은 이 자본을 가지고 평균 총 자본을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런 거죠. 마지막 총 부채 회전율은 이 부채를 가지고 평균적인 부채를 가지고 순매출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효율적으로 남한테 빌린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SG 기타 지표로서 ESG인데 E는 environmental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량, 또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다음 S는 소셜입니다. 이것은 사회 기여도나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것이고 노동환경, 또 인권 존중, 산업 안전, 고객 만족, 지역사회 공헌 등을 평가하는 것이 S, 소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G는 거버넌스로서 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한 지표입니다. 회사 경영권의 안정성이나 회계감사 시스템, 또 주주들에 대한 권리 보호, 즉 배당은 잘 주고 있는지, 또 경영진에서 배임 횡령과 같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포함하는 게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표로 해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좋은 회사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좋은 회사인지를 보고 그 다음 지표는 그 회사 이런 지표들이 있죠. 이런 지표들이 다 해서 쭉 있는데 그 회사 개별적인 지표만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로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데 이 회사는 얼마이기 때문에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ROE가 10에서 20인데
이 회사는 약 30 정도 된다 그러면 아주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인데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가 자기의 순자산, 순자본보다 자기 자본보다 많아가지고 한 120% 된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은 회사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평균 부채 비율이 100에서 15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부채가 20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산업 업종에서의 평균과 대비하고 특히 그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 회사하고 이와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좋은 회사인가를 볼 때 그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회사 가치를 평가받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로서 평가를 시장에서 받는데, 그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들입니다. 그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퍼 또는 PE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그리고 EV, 에비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퍼 또는 이 PBR, PER은 시가총액과 단기 순이익과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나오는 값인데 순이익을 내는 것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상호 비교를 해서 또 같은 업종의 평균 PER과도 비교를 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가총액 그 단기 순이익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고평가인데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시가총액 즉 주가는 적정한데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낮아서 고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여기 자본 있죠.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P는 Price to Book Value Ratio입니다. 이게 PBR이 Price 시가죠. Price 주가 Book Value Ratio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관련된 Book Value 그 자기 자본 그 다음에 Ratio 비율 이렇게 해서 PBR이라고 하는데 요거 PBR도 크게 부각이 됐었죠. 얼마 전 이제 새로 부임한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평균 PBR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10 정도라고 잘못 말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장관이 아니냐라고 큰 파장이 있었던 그 지표가 바로 이 PBR입니다. 이것은 시가총액하고 자기자본 순자산을 비교를 통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를 보는 것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인데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처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채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사를 처분했을 때
부채를 갚아주고 이 돈과 이 돈을 비교했을 때 그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 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 자본을 싹 망했을 때 돌려줬을 때 시가총액이 더 작다라고 하면 회사가 망해도 그 투자한 투자자들,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PB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어, 이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또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했을 때 다 돈을 돌려주고도 돈이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PBR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는 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PBR이 일보다 작다고 하면은 회사를 처분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다 갚아주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니까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그 PBR이 일보다 이제 작았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4천, 코스피가 4천이 넘어가면서 한 배를 좀 초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PBR이 약 5.2입니다. 5.2고 일본과 중국은 약 1.6이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죠.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4천까지 갔는데 1.1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고, 또 참고로 이제 선진국 평균 PBR은 약 3.7 정도 되고 신흥국은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PBR을 가지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 지표 중에 세 번째인 EV 에비타입니다. EV 에비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EV란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시가총액에다 순부채를 합한 어떤 시가총액에다가 이 부채를 합한 실질적인 기업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기업을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수하기 위해서 이 부채를 갚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식에 관련된 투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시가총액과 부채를 합한 게 기본적으로 그 EV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되겠고, 다음 이제 에비타죠. EV 에비타. 이 에비타는 각종 이자, 세금, 감가, 삼각비 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EV per 에비타라는 것은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몇 년 정도 경영했을 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지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EV 에비타는 좋은 주식 종목을 찾는데 꼭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반도체 관련 회사라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평균 EV 에비타와 비교해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적정하게 평가되어 있는지 이와 같이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내에는 경쟁이 없으니까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비슷한 반도체 기업과의 EV 에비타를 비교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또 EV 에비타가 크게 나온다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위험을 회피하거나 짧게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성장주하고 이미 또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가치주들의 EV 에비타의 평균값은 사고 많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개별 회사와 산업군, 그 업종별
동시에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하고 몇 년 정도 회사를 경영했을 때 이익을 내 가지고 그 이익으로서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EV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EV 에비타가 10이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회사를 10년 동안 경영해서 이익을 내면 그 10년 동안의 이익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 회사를 인수할 때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EV 에비타가 10배, 10이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가치주, 성장주,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인데 이런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회사가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주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과 영업이익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EV 에비타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입니다. 성장주들, 이런 성장주들, 바이오나 IT 뭐 이런 첨단 기술주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성장주의 평균 에비타는 현재 평균 15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 에너지, 통신, 자동차, 철강 등에 포함된 어떤 주식 종목들인데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은 또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EV 에비타가 5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또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방어주인데 이것도 경기 민감주들은 경제 상태, 좀 경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나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EV 에비타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경제의 어떤 경기와 상관없이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EV 에비타가 비교적 안정되게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성장주보다는 낮고 가치주보다는 높은 EV 에비타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평균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판단해야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이렇게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좋은 회사를 고를 때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 파이낸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긴 했지만 재무제표의 각종 지표들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채가 100%막 넘어가는 회사나 영업이익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는 정말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투자금 손실의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재무제표를 너무 맹신해서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를 찾는데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고 있고 또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를 때그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이것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투자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캔슬림 돼 있죠. 캔슬림. 그래서 이와 같이 에비타, ROE, PER, PBR, EV, 에비타,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것들 조건 검색식에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금화 PSC를 드렸었고, 요거는 이제 손절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것도 관심 종목 나왔으니 이것도 손절이 됐었네요. 그리고 TMC,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TMC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캔슬림이 아주 괜찮은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수익성도 좋고 안정성 있는 또 뭐 성장성 있는 어떤 좋은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같이 손절들이 나갔는데 손절 이후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화 PSC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드렸다가 그때 32,850원에 매수가를 드렸는데 121선 31,000원을 조금 이탈을 해가지고 약간 이탈을 해서 현재는 31,000원이 손절가인데 현재 3750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그때 당시에 매수가를 12,200원 이 정도에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손절가를 11,000원 녹색 선으로 손절가를 드려서 그때 약간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손절이 나갔던 종목인데요. 이 손절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현재는 홀딩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2,200원인데 12,250원이니까 그리고 TEMC 이것도 손절이 나갔었는데 요거는 요 부분에서 약 8,220원 이 부분에서 들여가지고 이 121선 이탈하면 즉 7,900원 정도를 이탈했을 때 선절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7,900원 선절 라인을 이탈해 가지고 선절이 됐다가 다시 좀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MC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죠. 이 바닥권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지지가 잘 돼서 맞고 다시 상승하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쌍바닥 즉 짝꿍댕이 쌍바닥을 이루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업도 캔슬림 윌리엄 원일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아주 좋은 기업이고 또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TMC는 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즉 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를 전고점 부분까지 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활용해서 좋은 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